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저희 아는 것입니다. 방송 중 최고의 청취수를 자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의 A부터 Z까지 파헤쳐보는 시간. 재벌 오너 일가들이 어떻게 해서 재산을 일궜고 사업을 시작했고 인맥을 유지하고 또 재산과 경영권은 어떻게 승계했는지, 그리고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재벌 백과사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빅데이터로 완성한 가장 완벽한 수능 영단어 수빅복화. 수능 출제 횟수를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관련 파생어를 완벽하게 정리했고요.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친절한 뜻풀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턴 수능에 꼭 나올 단어만 외워주세요. 아빠 책 이름이 뭐였지? 수빅복화. 아빠 책 좀 꼭 사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권령골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 7천여 명을 불법적으로 학살, 안매장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산내 권령골, 대전 형모소터, 대전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 DMZ 평화기행, 제주 4.3 사건 평화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검색하시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벌백과사전 터줏대감이십니다. 자본주의 파수꾼 류영수 공인에게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수꾼. 아, 파수꾼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앞잡이? 아니, 학교 다닐 때도 네. 이 직업을 선택하고 공부하면서도 가장 얘기 나온 게, 회계사는 자본주의 파수꾼이다. 네. 네. 라고 했는데, 이제 한 20년 이상 일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하면 파수꾼이었을까요? 네. 약간 자본주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못할 때가 종종 있어서, 그럴 때는 좀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본주의 영수꾼, 네. 류영수 공인에게서 나오셨고요. 다음은 류혜 가사님께 최근에 실내 낚시터의 모든 것을 알려주신 분입니다. 정의당 대전시당 남가연 대변인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남가연입니다. 어쩌다가 실내 낚시터를. 저희 딸이 뜬금없이 실내 낚시터에 가고 싶다면서. 딸이 몇 살인데요? 8살짜리가. 8살짜리가? 지난번에 외할아버지를 따라서 한번 갔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 꼭 가보고 싶었는지. 손맛이 딱 있대요? 아유, 제대로 배웠나 봐요. 아주 그냥 폼이 제대로라니까. 근데 우리 회계사님께 질문하셨었잖아요. 했었죠. 네, 고기 잡으면 가져갈 수 있냐고. 제가 보니까 매운탕 같은 거 끓여주는 줄 알았죠. 아니요, 고기는 다 놔주고 오는 거고 꼬리표 달린 물고기를 잡으면 선물을 줍니다. 뭐 주나요? 저희 딸은 손 선풍기 선택해서. 그러면은 물고기 잡아도 내게 아닌 거네? 도로 그렇죠. 놔주는? 도로 놔주는 거죠. 그래서 엄청 많아요. 물반 고기반. 넣으면 나와요. 방생터네 그러면은 방생터. 아니, 계속 돌리는 거죠. 방생이라고 하기도 그렇지. 근데 그게 그럼 그 이제 물고기들은 상자 투성이인데 입에. 어우 불쌍하다. 되게 불쌍해요. 근데 꼬리표 달린 애들은 배가 부른지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실내 낚시 우리도 한번 가봐요 나중에. 네, 매운탕 끓여주는 곳으로. 그리고 야외 낚시터 가죠. 야외 낚시터. 아 좋습니다. 네. 재벌백과사전 새로운 에이스죠. 네, 대전 참여자 시민연대 김상기 아름다운 참여팀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기입니다. 네, 저희 며칠 전에 만났어요. PD 공책이라고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에 거기에서 이제 김상기 PD로 이제 출연하셨거든요. 네.
폭망했습니다.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아니, 녹음하는데 재벌 백과사전 정도만 하면 이거 대박이다 싶었는데 어째 그렇게 1대 단독으로 오니까 예.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말 아이고 막 제가 쏟아지네. 꼭 찾아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멤버 구성일 때 김상기 팀장님이 빛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로 딱 오시니까 긴장을 하셨던지 말도 막 꼬이고 발음도 더 꼬이고 편집하면서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네. 우리가 오늘 그러면 이야기할 재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미래다라는 광고 카피로 유명한 곳이죠. 두산그룹 박두병 회장 일가입니다. 두산그룹 하면 사실 회장 이름이 딱히 떠오르는 분이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삼성 예를 들어가지고 이재용, 뭐 이건희, 이병철 이렇게 딱 되는 뭐 현대 정주영, 정몽구 이런 거보다는 두산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너무 골고루 해드시려다 보니까 짧게 이렇게. 크게 두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두산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 두산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 그 재벌 일가 중에서 얘기가 좀 덜 나오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대기업이면은 분명하죠, 류영석 기사님. 네, 30대 기업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대기업이 확실합니다. 두산그룹은 혹시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회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기네스북이요? 네. 두산이? 한국 기네스북. 가장 오래됐다고요? 가장 오래된 기업으로 117년 된 역사를 갖고 있는 기업으로서 한국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업들 중 하나가 또 동화약품. 동화약품이요? 네. 가스 알명서. 네, 우리나라 기업 중에 100년이 넘은 기업은 딱 7개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두산하고 동화약품 또 뭐 있어요? 신한은행. 지금 신한은행? 네, 우리은행. 우리은행. 네, 그다음에 뭐 광장. 광장? 네, 광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광장이 지금 여기 두산하고 관련 있는 그 광장입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네, 광장. 네. 네. 그렇게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5개 하셨는데요? 2개는 모르겠어요. 네, 7개, 100년이 넘은. 네. 그리고 그 상법상에도 보면 옛날에는 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 존속기한이라는 걸 넣습니다. 회사 존속기간. 네. 그게 이제 30년. 그래서 30년이 넘어 있는데 살아 있으면 법원에서 연락이 와요. 회사 문 안 닫냐고. 왜요? 그 기간이니까요. 법률적으로 신고를 30년 동안만 하겠다라고 신고를 옛날에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었지만 옛날에는 회사의 존속기한 해가지고 30년. 30년 넘으면 무조건 닫아야 되고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죠. 이제 또 연장을 하겠죠. 연장을? 네. 연장 여부를 얘기한다? 그렇죠. 이 30년이라는 기준이 뭐 때문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30년 이상 기업을 지속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지 힘들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두산은 117년 아주 오래된 기업이죠. 물론 이름을 바꿨지만 그렇죠? 두산하면은 저는 그냥 맥주, 오비맥주. 그렇죠. 네. 옛날에 오비맥주, 그다음에 오비베어스. 우리 대전의 배신자, 대전의 배신자. 오비베어스 대전이었는데, 그쵸. 대전을 버리고 서울로 갔어요. 원래 처음에 약속하고 대전에 왔던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예, 뭐 그렇게 한다고는 그래서 제 그때 1년만 뭐 7구단인가가 생기면은 서울로 가기로 미리 내정은 돼 있었던 건데 그래도 배신자. 그렇죠. 경기도 잘하는 배신자. 그랬었는데 이제 뭐 음료, 뭐 주류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인수를 이제 매각을 했죠. 매각을 하고 현재는 주로 중공업 분야로 커가고 있는 그룹이 두산그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고도 뭐 물 뭐 이렇게 플랜트 사업 이런 거 되게 그렇죠. 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두산그룹이 영위하는 업종으로는 두산은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아 이렇게 있지만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산건설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 근데 아파트를 짓는 두산그룹은 특별하게 생각 안 하시죠? 상호가? 위부. 두산 위브. 몰랐어요. 부산 위브. 부산 위브. 네. 다들 알고 있네요. 대구 수성구청 앞에 가면은 엄청 높은 두산 위브 있어요. 그다음에 광고 대행업을 하고 있는 오리콤. 유명한 곳이죠. 오리콤 그렇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두산 베어스. 그리고 두타몰. 동대문에 있는 옷가게. 그렇죠. 두타몰 옷가게인데 본사도 거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임대업.
되어 있습니다. 스타몰이. 보통은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산 밥캣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밥캣이요? 네. 인수했다고 하는 그 이게 두산 밥캣이 저도 이번에 음식 알았는데, 이런 건가요? 이게 비금융 지주회사입니다. 비금융 지주회사? 그죠? 금융 지주회사, 비금융 지주회사. 그러니까 비금융 지주회사 금융업을 하지 않고 있는 회사를 여러 개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 근데 특별하게 두산 밥캣은 유럽, 미주, 오세아니아, 아시아, 북아메리카 등등 25개의 해외 종속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산그룹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업종을 하고 있지만 상장사가 7개, 비상장사가 18개에 속하는 공정위 기업 집단 편입에 속하는 회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분 구조를 보면 두산그룹이 최상위 회사죠. 잘 나가는 회사. 네.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을 36.8% 정도 소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리컴을 63.4%, 두산베어스를 100%, 그리고 두타몰도 100% 등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산 자체가. 점유율이 좀 많이 높은 편이죠. 그렇죠. 예, 30 제일 적은 게 30몇 %니까.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도 36.7%, 그리고 두산건설을 77%, 그리고 두산엔진을 42%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밥캣을 55.34%. 두산 밥캣. 네, 그 외국 밥캣. 밥캣. 밥캣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밥캣 그 고양이 밥은 캣밥인데. 한글 아니에요. 이렇게 지분율이 이제 서로 다른 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많이 그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웬만한 대기업들은 보험회사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두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비금융 얘기하셔가지고 밥캣 얘기할 때. 네, 투자 기간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는 두산그룹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재무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최상위 회사인 두산그룹은 자산 총액이 3조 9천억. 3조 9천억? 예. 그다음에 부채가 1조 7천억이 되고 자본이 2조 정도 가량 됩니다. 그다음에 매출액은 2조 5천억이 되고 당기순이익은 2천억 정도로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산건설은 자산 총액이 2조 8천억, 부채 총액이 1조 8천억, 그리고 매출액이 1조 4천억인 반면 작년의 당기순이익은 1,800억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은 자산 총액이 110조, 그다음에 부채 총액이 7조 2천억이 되고 매출액은 4조 3천억, 당기순이익은 150억 정도를 작년에 실현을 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있는 데가 있죠. 어디요? 두산 베어즈. 네, 부동의 1위 현재 2018년 KB어리그 현재 부동의 1위. 네. 네, 두산 베어즈가 자산 총액이 600억. 그다음에 부채 총액이 520억. 자산에 비해서 부채가 좀 많죠. 그다음에 자본금이 110억 정도 되고 매출액이 550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50억 정도를 이득을 보는 회사는 이익을 보는 회사네요. 그렇죠. 보통 프로야구 진짜고 다니는 궁금해서 두산중공업의 감사 보고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두산 베어스가 아니고 두산 베어스. 네. 봤더니 감사합니다 써 있어요. 이 550억 중에 입장 수익이 한 20% 정도 되고 나머지가 사업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니폼 팔고 그렇죠. 네. 예, 편의점 같은 거 한 운영하고 300억 정도. 괜찮네요. 그렇죠. 우리 지역인 하나이글스는 보셨어요 혹시? 못 봤어요. 안 하나도 나오더라고요. 흑자일 것 같은데.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하나그룹 아직 안 다뤘죠? 다뤘죠. 지난번 했다고 안 했습니다. 우리 하나그룹 했었나? 하나이글스 왜 안 했을까 그러면은 그때 기억이 딱히 안 나가지고. 그때는 하나가 못하던 시절이라 그러니까, 관심이 별로 없어. 맞아. 우리 그때 막 김동선 씨 얘기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 시즌 한번 해야겠다. 아마 하나이글스를 제목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공시된 자료를 못 찾아봤어요. 제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두산 밥캣. 두산 밥캣이 자산 총액이
3조 2천억. 오, 크네요, 거기도. 이게 이제 음. 북미, 오세아니아, 유럽, 중동 등 25개 해외 종속회사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자산 총액이 3조 2천억인데 무슨 페이퍼 컴퍼니 이런 거 아니죠? 해외에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해외에 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기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거죠. 투자 파켓이. 근데 이 자산 총액 3조 2천억 중에 3조가 해외 투자. 네. 그러니까 해외 회사에 투자한 지분을 투자한 게 한 3천억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회사의 매출액은 170억. 작죠. 왜냐하면 이 지주회사들 자체는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주로 배당금, 그다음에 조금 이제 그 수익 사업을 해서 조금만 정도 사업을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자산 총액에 비해서 매출액이 크진 않습니다. 그 자기들이 투자 수익을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원래 지주회사라는 거는 이제 지주회사 이익을 실현한 배당을 통해서 지주회사의 영업이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주회사가 많지는 않고요. 사실은 주로 조그맣게 지주회사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한 15억 정도 이렇게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산에는 굉장히 많은 그 소위 회장님들이 계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는 우리가 소개를 못해도 좀 굵직한 분들을 한 분 한 분씩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창업주입니다. 두산그룹의 창업주가 박승직 회장이라는 분인데 이분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이게 기업이 110년이 넘어간 기업이니까 옛날 사람이잖아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보니까 박승직 회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조 친일 기업 이렇게 나옵니다. 원조 친일 기업? 원조 친일 기업. 그냥 친일 기업도 아니고 원조 친일 기업 이렇게 나옵니다. 박승직 회장은 보부상을 시작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포목점을 하다가 사업을 키워왔는데 그 중에 이제 박가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예전에도. 박가분. 상표 이름이라면서요. 그쵸. 뭐 하는 거. 화장품. 그쵸. 화장품. 박가분 이렇게 얼굴에 바르는, 보통 뭐 분칠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파우더 정도. 그러니까 남가연 대변인 파우더. 출마할 때만 사진 그쵸? 찍을 때 잠깐 그때 발랐던 잠깐 거. 바르는 거. 그거. 네. 남들은 근데 매일 바르는 거. 변신용. 그건 박가분이라는 걸 최초로 상표 등록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잘 팔렸던 모양이에요. 포목점에서 그게 뭐 처음에 조그맣게 놓고 팔다가 너무 잘 팔리니까 이게 상표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납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문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납이 들어있으니 피부가 얼마나 창백해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르고 막 쓴 거지. 남가분이라고 하나 팔아요. 그래서 이 얼굴이 이렇게 변합니다 해가지고. 그것은 정치 그만두고. 박가분이 처음에 팔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제 마케팅 서비스를 줬던 거죠. 처음에 이제 포목상이니까 그 면을 사면 이제 서비스로 줬던 건데 이게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 천보다 나중에 화장품으로 바뀌었구나. 이제 그래서 직원이 30명까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 화장품으로 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부인이던 정정숙 씨가 만들어서 판촉용으로 나눠주던 박가분이 상표가 되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버셨겠네요. 돈을 엄청 많이 벌었죠. 그래서 손꼽히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도 엄청 친밀한 친일파의 길로 들어서게 됐죠. 어떤 친일 행적을 했길래 원조 친일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박승직의 친일 행적은 일제치하 내내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1919년에는 친일단체인 조선경제회 이사로 참여했고 1922년에는 조선 실업구락부 발기인으로 참여해서 임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지금 조선 실업 구락부라고 하셨으니까 구락부가 혹시 뭔지 아세요? 클럽이요. 김상기 팀장 아시는구나. 그 일본 발음으로 이제 클럽의 구락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락부. 예전 어른들 왜 컵 갖다 곱부라고 했잖아요. 컵 곱부 이제 그런 매칭이 되실 거예요. 되게 재밌는 명칭 같아요. 네. 경제인들이 이제 친목 도모하고 일선융화라고 하죠. 일본에 어떻게 충성을 다할까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 밖에도 뭐 동민회 이런 여러 단체들에 참여하기도 했고 위안부 모집 단체 등에 지원을 하기도 하는 그런 친일 행적 등을 남겼습니다. 몹쓸
행동을 많이 하셨네요.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박승직 회장은 국채부 상운동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럼 애국자 아니에요? 그리고 박헌영을 도왔다는 공산주의자들 도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기회주의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기회주의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포용력이 강하신 분, 네, 문어발. 미래를 네. 위해서 여기저기에 낚싯밥을 들여놓은.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죽었을 때도 추도를 하는 단체에 가입을 했었기도 했고요. 그 전에 국채부 상운동도 했었고 같이 말하자면 기회주의자로서 여기저기에 다 우리 참여를 편.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 네. 문제는 국채부 상운동은 참여한 게 맞아요. 근데 뭐 공산주의자들 도왔다, 뭐 박헌영을 도왔다는 얘기는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증거도 없고 정거도 없고. 이토히로부미가 직접 은행에 박승직을 도와줘라 이런 청탁까지 했다는 정말로요? 예.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일을 한 거는 확실한 거고요. 친일명 네. 사전에 오를 만큼의 또 친일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쁘게 볼 수 있는 게 이 박승직 회장이 공익사라는 회사를 세워요. 공익사? 예. 뭐 공익근무원 양성은 아닐 테고. 네. 그 동대문 시장 아까 우리 유영수 회계사님도 광장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때 그 1905년에 우리 화폐 단위가 바뀝니다. 일본하고 같이 개를 같이 하는데요. 그때 동대문 시장에서 광장이라고 하는 주식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인들을 보호하자는 의미로서 그때가 이제 최초의 우리나라 주식회사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그 동대문 시장 우리나라 상인들하고는 돈을 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같이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였고 일제강점기였고 그래서 공익사라는 회사를 세우고 이후에 그 이토추 상사랑 같이 세우는데요. 이후에 이토추 상사가 만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까 같이 세웠는데 지분을 이토추 상사에 다 주고 그 이제 박승직 상점은 빠지는 거죠. 예,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토추 상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혹시 세지마 유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토추 상사도 처음 들어보고요. 세지마? 얼마나 세면 세지 말라고 그래. 열심히 하고 왔는데 그건 처음 들어보네. 얼마나 세면 예, 아무튼 예, 세지마? 예, 세지마 유조 회장이 있어요. 유조. 세지마 유조. 예. 그 일본인이죠. 네. 만주에서 활동을 했고 박정희하고도 같이 친했던 그런 인물인데 왜 얘기를 하려고 했다면 그 88년 올림픽을 유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세지마 유조가 그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이걸 조언했고 이걸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뭘 조언했어요? 올림픽 유치하라. 아, 올림픽 유치하라고? 네. 아, 그걸 조언한 사람이 네. 세지마 유조? 이토추 상사 회장이고. 그때 이토추 상사. 네. 그 세지마 회장이 죽었을 때 조선일보에서는 거기에 대한 추도도 같이 합니다. 아, 저분 저기 민정문제연구소에서 나오신 분 같아. 그리고 그 네. 박승직 회장의 딸이 있어요. 박영희 씨라고 있는데 이 박영희 씨의 남편은 그 이인기 씨라고 친일파 이유정 판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친일 행적은 굉장히 많이 곳곳에 발견이 되네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 이인기 씨는 그 국민교육헌장. 아시죠? 우리는 민족 중리 우리는 역사에서 사명을 띠고 그거. 이 땅에 태어났다. 네. 그거. 여기 앉아 있는 배웠던 사람들만 세대예요. 배웠던. 배웠어요. 요즘 배웠지만 어린이는 배우지 않는. 기억을 못할 뿐이죠. 예. 옛날에 개정을 외우라는 거 왜 이렇게 많았어? 예. 막 홍진의 묻힌 분내 인해생이 어떠할꼬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그거 왜 외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예. 그 국민교육헌장이 이제 그 일본의 걸 그대로 뭐 베껴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 제정에 주도했던 게 그 본인도 친일 인명사전에 들어있는 이 이인기 씨입니다. 박영희 씨 남편이고요. 그래서 친일 행적 등은 분명히 드러나고 이 기업의 시작은 어쨌든 그런 일제 강점기를 틈타. 저는 이것 좀 주목해봤어요. 이분의 이제 이력 중에서 그 조선 유도 연합회 평의원을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친일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의 아들 중에 그 회장 중에 박용호 씨인가요? 아니 박용성. 박용성 그분이 IOC 위원 하시면서 그 세계 유도연맹 총재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네. 그 유도의 연관성이 여기서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추론을 해봤고, 이분도 창씨 개명을 했네요. 네, 미키 쇼쇼크.
라고 네 쇼쇼크. 그래서 이후에 그 이제 일제 강점기에 그 아까 박승직 상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회사 이름도 미키 네. 상점으로 바꿉니다. 아 미키 마우스를 좋아했나 봐요. 미키. 귀엽죠. 미칸가 미키 하여튼 미키. 그렇게 예. 미키 상사. 그렇게 회사 이름도 바꾸고요. 네, 그러니까 박승직은 미키 쇼쇼크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미키 쇼쇼크. 네. 그리고 박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납성분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박가분이 워낙 잘 나가는 화장품이 되다 보니까 프랑스제, 일본제 이제 그 화장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동일한 화장품들이 들어와서 이제 팔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납성분 때문에 이제 소송이 당합니다. 박가분 화장품이 썼던 고객이 그걸 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소송이 걸리고 또 다른 경쟁업체가 생기다 보니까 바로 접습니다. 네, 훌륭하신 분이네. 바로 인정. 바로 그런 거 인정보다는 많아요. 계속 얘기해 드릴 테니까. 바로바로 손을 터는 거죠. 아, 재빨리. 빠지기. 그래요, 네. 우리 이 미카 쇼쇼크 회장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이분의 아들이 이제 박두병이라는 분이 이제 회장입니다. 이분이 실질적인 초대 두산그룹의 회장인 거죠. 실질적으로는 두산을 이제 처음으로 이름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네, 이 박두병 회장 시절을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뭐 아버지가 친일파였고 잘 나갔으니까 뭐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겠네요. 네, 박승직 회장은 15세 때 처음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한 3번 정도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15살 때? 네, 15살 때 첫 결혼을 했고 결혼도 3번 정도 했는데 그 3번째 결혼에서야 만 36세가 돼서야 첫 번째 아들을 얻습니다. 그 위에 딸이 무려 4명이래나 5명이래나. 그러니까 아들 낳으려고 계속 이렇게 낳다 보니 만 36세에 얻은 첫 아들. 를 박두병.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유치원도 다녔답니다. 네, 유치원도 그 시절에 다니고 일제강점기 때인데. 일본 학교만 다녔대요. 일본인 학교.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국제학교 정도 다닌 거죠. 네,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경성에서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유학을 있는 보낸 게 아니고 일본 학생들 우리나라에 다니는 학교. 있는 일본인들이 다니는 네. 학교. 그러니까 우리 예. 대전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과거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인들이 다녔던 학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지금 남가인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국제학교 격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했고 이제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두산이라는 이름도 그 아들이 사업에 참여하면 그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두산이 뭐 한 말 두 말 이렇게 쌓아서 산처럼 일어라 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두가 그 한두, 두두, 석두 뭐 이럴 때 그 두병의 두요. 그러니까 그 박두병 본인 네. 아들의 이름을 따서 두산을 지은 거죠. 산은 매산자 쓰는 거고. 네. 예. 한 말 두 말 쌓아 올리라고 했대요. 기사에서 봤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일제강점기 끝나고 또 다른 사업을 하면서 이제 두산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중국에서는 그 간체자 쓰면서 그 두자가 요즘은 뭐 쌀 한두 주도 이렇게 안 쓰니까 싸우다라는 뜻으로 쓰인대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산과 싸우자. 한과 싸운다 이런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전투적인 기업으로 예. 알겠네요. 네. 예. 그 새누리당이 옛날에 그 중국 가니까 현수막에 신천지당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한자로. 아 지금 정말로요. 네. 신새 누리. 신천 그러니까 환영 새누리당 그 신천지당 뭐 이렇게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현수막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박두병 회장은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을 쭉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6명이 있어요. 6명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유지를 남겼는지 골고루 돌아가면서 해먹어라 이렇게 했는지. 그 사이가 좋은 거예요. 예. 그래도 그 장남한테만 쭉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 형제한테 돌아가면서 하라고 했는데 그걸 지키기 형제 경영. 그 박두병 그러니까 박승직 회장은 박두병 회장한테 이제 인수를 하는데요. 박두병 회장 죽고 나서는 전문 경영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그렇진 않다는 거죠. 네. 전문 경영을 한 했다. 6년 전문 경영이 경영하다가 바로 그 아들인 박용곤 현 명예회장이 경영권을 승계받게 됩니다. 이분은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은 일제 강점기 때 꽃길을 비교적 걸은 이제 그런 케이스잖아요. 근데 박두병 회장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오늘날 우리가 지난번에 김종필 전 총리 이제 돌아가셨을 때 훈장 관련해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대한민국 정부의 훈장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었고요. 연강재단이라는 그런 이제 그 재단을 만들어서 각종 뭐 기부라든지 이런 활동을 지금도 연강재단은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연강은 박두병 회장의 호가 연강이었고요. 그래서 그 회장 사후에 연강재단을 만들어서 예, 공익 사업을 할 목적으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게 그 재벌 일가의 그 편법 승계에 활용되는 게 아니냐. 예, 이 연강재단도 역시 그렇게 사용되지 않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꽤 있죠. 회계사님 요즘에 재단이나 무슨 청계재단 유명하나? 제 주변에서는 없어요. 아, 주변에서는 없어요? 네. 두산을 얘기할 때 두살? 두산을 얘기할 때 네. 맥주 회사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1933년도에 기린 맥주 회사가 설립이 되고요. 그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본 유명한 기린 니치방 그 맥주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일본 왕의 연어도 쓰긴 하는데 어쨌든 편하게 기린 맥주라고 해서 기린 있잖아요, 우리. 그 기린이죠. 예. 그 기린으로 만든 맥주인 줄 알았어. 그 기린 맥주를 설립을 하고 거기에 조선인 2명도 주주라고 해야 되나요?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참여자 중에 한 명이 박승직 회장이었고 거기 참여했죠. 또 지난번 우리 동부화재 때 얘기했던 일선 융합을 잘 실천하셨구나. 김현수 회장도 있습니다. 삼양사 창업주. 아. 예. 그래서 이 두 명이라고 할게요. 2명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친일 기업인들. 예. 두 명 다 친일 인사이고,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 끝나고 나서 이제 일본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기린 회사에 대해서, 맥주 회사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거를 관리 불하받는다고 보통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죠. 불하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게요. 이제 이거를 인수를 요청을 한 거죠. 기린 회사에서 봤을 때 주주가 2명이지 않습니까? 박승직하고 김현수한테 이제 접근을 한 거죠. 너희들이 해라. 우리 인수를 해라. 팔게. 근데 결국 이 두 사람이 안 사고요. 이후에 미 군정청에서는 어쨌든 이걸 관리를 해야 되니까 박승직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관리 감독, 지배인을 선점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줍니다. 그때 이제 박두병 회장이 여기에 지배인으로 참여하면서 그 박승직 상점 말고는 이제 일본 산업자본에 직접적으로 발을 들여놓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걸 공개 입찰을 하는데요. 52년도에 그 삼양사에 김현수 회장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둘이 샤바샤바를 해서 샤바샤바. 네. 아니 둘이 쇼부를 봐서 전쟁통의 쇼부 일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친일파 얘기하는데 샤바샤바 일단 일본 회사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박두병 회장이 공개적으로 혼자 입찰에 응모한 다음에 기린 회사를 가져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오비 맥주의 전신이 근데 오비 말고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요. 네. 동양 맥주로 지었습니다. 동양 맥주가 정확한 상호명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실질적으로 아들들에 의해서 경영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 박두병 회장의 큰 아들이 박용곤 회장이 이제 두산그룹의 2대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죠. 네, 그 박두병 회장의 자녀들은 6남 1녀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몇 명인지는 안 나와 있고 그렇게 경영에 참여해서 알려진 인물만 6남 1녀다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격호 회장의 셋째 부인으로 알려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네.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영에 참여하고 이렇게 지분이 뭐 한 끗트물이 조금이라도 얹혀져 있거나 이런 사람은 6남 1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인 박용곤 회장이 박두병 회장 사후에 전문 경영하던 두산그룹을 물려받아서 3대 회장에 취임합니다. 그런데 이 박용곤 회장 시절에 가장 눈에 띄는 건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이에요. 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저기 대구 쪽인가 어디 뭐 페놀 뭐. 구미입니다. 구미.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막 오비 뭐 이렇게 불매 운동도 일어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맥주 다 버렸고 이제 크라운 맥주에서 하이트를 출시하죠. 그게 이제 아마 오비 맥주가 시장 점유율을 크라운에 넘기게 된 계기. 라면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삼양라면이 공업용 소비여가지고 뭐. 하다가 농심으로. 그래요, 넘어가는. 맞아요.
예. 사건들. 역시 잘 기억하시네요. 오래된 분들이라. 네, 1991년이었는데요. 3월 16일 날 구미공업단지 안에 있던 두산전자에서 페놀 30여 톤을 유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된 페놀이 상수원에 들어가면서 이게 구미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거는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게 구미 공장에서 내려 보내는 건데요. 폐수를 이걸 그대로 이제 낙동강이니까 밑에 대구 지역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미가 아니고 정작 피해는 이제 대구 시민들이 본 거죠. 대구 시민들. 구미 시민을 비롯하여 대구 시민도 네. 보고 다 그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삼고 있는 지역민들은 피해를 다 본 거죠. 이게 3월 14일의 일이었고요. 그래서 대구의 환경처 직원하고 두산전자 관계자 등이 구속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징계 처리되고 했는데 그 처분은 30일 영업정지였을 뿐입니다. 아, 그것도 정말요? 그것도 20일 이후에 풀어줍니다. 아,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나와요. 그러고 열흘 불과 한 10며칠이 지난 4월 22일 바로 다시 페놀이 방류됩니다. 또 예. 그러니까 요거는 1차 때는 무단으로 방류한 거고요. 2차 때는 터져요. 배관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냐면 그 페놀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산전자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했던 거예요. 안전시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1, 2차에 의해서 그 페놀이 낙동강을 흘러 들어가는 일이 돼버리죠. 2번이나. 정화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필요했었을 거라고 해요. 그 500만 원 때문에 예. 와, 그 500만 원 때문에 예. 그게 뭐 예. 시간이 엄청난 지났어도 공포를 그 사건은 불러일으키죠. 머릿속에 기억이 좀 나는 것 네. 같습니다. 뭐 이분은 충남대학교에서도 명예 경영학 그 석사를 받으셨다고 하네요. 네, 우리 동네가 나와가지고 잠깐 반가워서 말씀드렸고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 사건으로 이제 사임을 하게 되죠. 예, 거의 이제 실권을 잃고 동생인 박용호 아니요. 회장에게 그 전에 다시 전문 경영이 또 나타납니다. 네, 그렇게 했다가 다시 우리가 시간 관계상 빨리 좀 갑시다. 예, 벌써 네. 40분이 넘었어요. 네, 한참 남았는데. 네. 박용호 회장한테 뒤에 넘어갑니다. 네, 박용호 회장은 이름을 많이 들어본 사람 같아요. 이분은. 예. 그 박용호 회장은 그 유명한 형제의 난. 여기도 등장합니다. 형제는 안 좋은가 봐요. 그래도 여기는 형제의 자꾸 남의 난이네요. 일으키는. 딴 데는 왕자의 난인데. 여기는 왜냐면 형제의 난. 네. 여기는 그 승계권을 둘러싸고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이제 막 회장이었던 사람과 회장이 되려는 사람과 회장을 시키려는 사람과. 아까 그게 그거 아니에요? 형제들이 현대는 왕자의 난인데 여기는 형제의 난데. 싸우는 그런 사건이죠. 예. 두루두루 사이좋게 잘 해먹으라고 그렇게 시켰는데, 동생한테 회장 자리 주라고 하니,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예. 그래서, 예. 이 사건에 대해서는 김상긴 팀장님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용곤 회장이 물러나고, 이제 둘째, 그러니까 아들로서 둘째 차남인 박용호 회장이 됐었습니다. 근데 박용호죠. 박용호. 박용호가 아니고 왜 박용호. 형제 성을 바꿔요? 박용호. 박용호. 다시 박용호. 네. 차남이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네. 첫째 형이 네. 이제 셋째 박용성 빨개졌어. 회장한테 네. 회장직을 넘겨라 얘기가 나왔던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 박용호 회장이 싫어요. 반발하면서 이걸 직접적으로 이제 비자금을 만들었었다. 그걸 직접적으로 밝히면서 이제 불거졌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는 뭐 아까 경영 승계권도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 4세대 그 아들들도 있잖아요. 이제 지금 두산을 가지고 나간 뭐 자식이라든지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단 그렇고 이 관련해서는 10년간 326억을 그냥 밝혀진 것만 10년간 326억을 두산그룹 그 아들 회장단들이 비자금으로 조성했던 내용이고 요 관련해서는 그 박용성, 박용호 그리고 박용만까지 그 관련돼 있던 형제들이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로 끝난 사건이고요. 그냥 다 풀려났습니다. 자폭 테러네 하면 자폭 테러. 예, 자폭 테러 했는데 그냥 다 풀려났습니다. 다 같이 죽자 이런 거. 그래서 결국엔 또 그 다음 해에 사면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박용호 회장은 그 가족에서 제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다른 회사를 세웠는데 잘 안 돼요. 성지건설 아이고 세웠죠.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형제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제 분리하니까 어떤 그런 자신들의 비자금을 본인도 이제 자유로울 수 없는 걸 폭로했다가 그것 때문에 다 처벌받고 처벌은 물론 세게 안 받았지만은 결국은 집안에서도 이제 그 형제끼리 의절하고 이제 쫓겨나는 그런 2008년에 그렇게 밀려난 그 박 전 회장이 2008년에 성지건설을 인수하면서 서력을 다졌지만 이 성지건설도 금융위기 등을 맞으면서 인수 2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2009년에 이분이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하고 72세 때니까 비교도 젊은 나이에 참 아이고 돈이 뭔지 모르겠어요. 권력이 뭔지 모르겠어요. 박용성 회장 여기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앞에 형제도 없다. 그런 얘기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용성 회장이 원칙 앞에는 예외가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박용성 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박용호 회장의 동생이죠. 이분이 이제 그 다음에 두산그룹의 회장직에 오릅니다. 네, 두산그룹 회장직에 오르고요. 그 중앙대학교를 인수하면서 중앙대학교 이사장에도 취임을 했었는데 이분 2015년도에 막 막말을 했다 그래요? 네. 아니 2015년 전에도 계속 막말했어요. 네. 막말을 하는 사람은 언제 한 번만 딱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쭉 해왔던 건데 그때 드러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중앙대학교 그 구조조정 관련해갖고 교수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 그 학생들하고 갈등을 일으키고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를 하는데요.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학생, 교수 그리고 그 졸업한 학생들까지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하고도 문제가 되고요.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서 현재는 넷째인 박용현 영광재단 이사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예요? 네, 뭐 서울대 의대 출신이라고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얘기 했대요. 그 저기 뭐지 이메일을 보냈는데 교수들한테 보직 교수들한테 가장 피를 많이 흘리는 방법으로 교수들의 목을 치겠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얘기를 또 하셨다고 하고 교수들의 이제 비대위를 그 비대위라고 우리 화장실 그 비대위 뭐 조두 뭐 세대가리 뭐 이런 것들 네. 학사 구조 개편안 찬반 투표할 때 있어서는 뭐 사기꾼이 운영하는 지잡대에서나 일어날 일 뭐 이런 발언들도 많이 했다고 하고 근데 이분도 결국은 조기 퇴진을 하죠. 네. 형이 물러나면서 도덕적 논란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분의 활동은 나름 뭐 아까 우리 IOC 위원이라 이런 거 활발하게 하셨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오래 머무르진 못했던 것 같아요. 박용성 회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범죄에 연루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대 이사장으로 있었을 때 지금 안성이랑 서울이랑 캠퍼스가 나눠져 있거든요. 이걸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이 중앙대에서 있었고 이거를 박범훈 그 전 총장이죠. 중앙대 총장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 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뇌물을 주고 그걸 통합하려고 했었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또 범죄 관련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받습니다. 집행유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얘기했던 박용현 회장이 잠깐 이제 맡았었고요. 그렇죠. 그분 서울대학교 뭐 의대 졸업한 외과 의사 출신, 지금 중앙대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예, 영광재단도 함께 맡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 형제들 중에서는 그 뭐라고 해야 돼? 그런 그 공부 좀 더 열심히 하고 뭐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서 동생이죠. 다섯째 아들인 박용만 회장이 이제 두산그룹의 6대 회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네, 두산그룹 6대 회장으로 취임하고 이제 얼마 전에 2016년이죠. 박정원 자기 이제 조카에게 물려주면서 이 조카는 박용건 아까 그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 장손인 거죠. 장손. 나중에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내려와 이것도 이제. 박용만 회장은 지금 현재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직에 있습니다. 쭉 보시면 알겠지만 형제 경영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다 해먹는 이런 것들이 현재 굉장히 많은 그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정위에서 그 하청단가 후려치기 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에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고 아까 뭐 중앙대학교가 뭐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또 일감 몰아주기로 제가 언제 문정국 교수님 얘기했어요? 나 그 얘기 안 했어요. 네. 두산대학교가 두산그룹의 그 일감 몰아주기 하고 있다. 왜냐면 그 박용현 연강재단 이사장, 중앙대 이사장이 그냥 학교 안에만 있는 것 같지만 그 아들은 두산건설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두산그룹의 일감을 왕창 몰아줬다. 정의당은 그 어디 외부에 나가서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희망밥집에 일감 많이 주지 않아요? 외부에 나가서 밥 먹을 일이 없네. 네. 아 이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박용만 회장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한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소탈한 회장님 뭐 이래가지고 되게 뉴스에도 많이 소개됐었던 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김치 먹는 모습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혼났다고 직원들하고 직원들한테 따뜻한 말도 막 이렇게 전하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두산이라는 기업이 상당히 이미지가 좋아서 대학생들 사이에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꽁충 뛰어 올랐다 막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던 중 두 얼굴 그러던 중 이제 정말로 두 얼굴이 드러나는 거죠. 사람이 미래라더니 사람은 20대인데 막 퇴직하라고 그러고 희망퇴직 신청받고 희망퇴직 그치 20대 신입사원들한테 그리고 안 나가겠다는 사람은 면벽 수련을 시킨다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네. 뭐 책상을 벽 쪽으로 져가지고 아무 일도 안 시키고 뭐 이래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해주는 거죠. 네. 굉장히 그때 놀랬던 게 보통 구조조정을 하면 20대까지 나누잖아요. 물론 회사가 어렵다면 그럴 수도 있고 회사가 연봉 파산할 수도 높고 나이 있겠죠. 많으신 분들 우선으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박용만 회장이 회장 총수로서 그 취업 설명회 같은 데도 나가서 학생들한테 설명도 하고 회장님이 직접 그리고 뭔가 친근하고 이 회사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는 의미를 많이 부여를 했었는데요. 결국 들어오니까 나가라는 거죠. 이제 그런 구조가 됐기 때문에 욕을 먹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자금 조성했을 때도 이분이 관여가 돼 있었고 실질적으로 법적 처벌도 받았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형제의 난 때도 처벌받은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비자금 조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뭐 집행유예 받으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아버지의 그 오 형제 독수리 형제가 아닙니다. 두산 오 형제 중 한 형제. 육남매잖아요. 육남매. 그 딸 하나 있었으니까. 육남 일녀. 육남 일녀. 아, 육남이에요. 육형제. 네. 그럼 육형제 잠깐 육남은 어디 갔어요? 그러면은 육남? 육남은 회장을 안 했죠. 육남은 회장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육남은? 아니요, 육남이 그 이생그룹 회장이 육남이에요. 그러니까 육남은 두산그룹 회장을 안 했나요? 안 했죠. 이생그룹 회장으로 독립병영. 아, 육남은 왜 못했을까? 이생그룹. 아무튼 그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그 3세대. 그래가지고 4세대. 그렇구나. 이게 기업이 오래되니까. 네, 그 여기 제일 4세대. 장남입니다. 박정원 회장 시대 현재 지금 회장인 거죠? 네, 박정원 회장 시대로 2016년 3월 재편됐습니다. 근데 사실 박용만 회장이 55년생이고요. 네. 박정원 회장이 62년생이에요. 얼마 차이 그래서 안 나네? 삼촌 조카 사이인데 7살 차이 나는. 그래서 뭐 확 젊어진 이런 느낌은 사실은. 해봐야 될 점 중에 하나가 그 3세대들 있죠. 그 박용 땡땡 그 회장 세대 보면요 거의 대부분 경기고등학교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전공은 거의 이제 상가, 그러니까 경영학과나 상대를 거의 나왔습니다. 서울대 많이 가시고 그랬는데 이제 이 4세대로 가니까 이분은 이제 경기고등학교가 아니면 대일고등학교 출신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뭐 외고 뭐 이런 데들. 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자 돌림 세대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을 비롯해서 그 동생인 박지원 지금 부회장 또 있고요. 그리고 박지원 그 민주평화당 아니요, 국회의원 아니죠? 네, 딴 사람이죠. 네. 있고 그밖에 뭐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박혜원 오리콤 총괄부회장, 박태원 두산건설 부회장, 박형원 두산밥캡 부사장, 박인원 두산중공업 부사장, 박진원 네오플럭스 부회장, 박석원 두산 부사장, 박서원 두산 전무, 박재원 두산인프라 상무 등등. 열심히 여전히 잘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사이가 좋은지의 여부는 알 수 없고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이 방송을 꼭 청취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백만장자, 아니 억만장자로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누군가가 당신의 호주머니를 노립니다. 더욱 강력하게 무장해서 돌아온 사기와의 전쟁 시즌 2 어설픈 사기 전문가 범털 박사장과 대전 지역 최고의 언론인을 꿈꾸는 주당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사기 수법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재벌백과사전 8번째 시간, 네, 두산그룹 편 마칩니다. 네, 뭐 박정훈 인물이 딸이 많았습니다. 네. LS랑 결혼했는데. 인물들이 많아가지고, 네, 어떠셨는지 오늘 두산 우리가 살펴봤는데, 류영석 회사님. 네? 지루하셨죠? 워낙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근데 뭐 다른 재벌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한 뭐 지금 4세 경영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기업들이 과연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재벌 기업들이 경영민주화를 먼저 했으면 하는 게 이번 해를 마치면서 오르신 생각을 말씀. 해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 그 경영 그 승계랑 북한하고 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같아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남가연 대변인께서는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가 아주 많이 지나서 이렇게 사이좋게 쪼개서 많이 나눠지는 시대가 돼야 되나 어째야 되나 참 심란한데요.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두산 그 특수관계인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 15살? 13살. 네. 예, 13살에 박상정 학생일 거예요. 네. 박상정 학생이 0.0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0.03%면 얼마나 될까요? 유 계사님. 모르죠. 시가에 따라 많죠. 많을 거예요. 우리보다 많을 겁니다.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13살인데 뭐 참. 예. 그래서 참 언제까지 이것들이 이렇게 용인되어야 되나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법과 제도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참 고민 아닌 고민들이 깊게 들었습니다. 예, 어디까지 용인돼야 될까? 네, 용인대 말고 수원대도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김상희 팀장님은요? 두산그룹은 공동 소유, 공동 경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청수 일가들이 공산주의네. 네, 그래서 며느리한테도 지분을 나눠주고요. 다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한 회사의 주인은 청수 일가가 아니거든요. 박신혜 게 아닙니다. 두산은 그렇게기도 하고 또 전문 경영위를 사용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자산이라든지 매출이 더 높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산에서 박실가는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더 큰 회사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 국민들이 더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간 얘기를 안 드렸지만 코카콜라라든지 KFC라든지 두산이 가지고 들어온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로얄티를 그만큼 지불하면서 회사를 만들었던 거죠.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두산 노동자를 위해서 사업들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마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김창기 팀장님 아까부터 그 말씀 드리려다가 이제 끝났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자꾸 회사 하시는데요. 회사.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오늘 두산 편 마치고요. 네.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에서 마련한 재벌백과사전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 경제 기적의 신화로 늘 꼽히는 인물이죠.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일가에 대해서 이것도 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인사 안 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저도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고생하셨습니다.